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자산 관리, DAT라고들 하죠. 이 분야의 현재 상황, 그리고 특히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 시장이 좀 주춤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부터 좀 강한 발언이 있더라고요. 그 비트마인의 회장 톰 리가 이게 거품 붕괴가 아니면 뭐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요. 네, 상당히 직접적인 표현이라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죠. 이게 어떤 맥락이었을까요? 그 핵심은 이거예요. 암호화폐를 많이 가진 기업들 있잖아요. 상당된 기업들, 네네. 그중 한 80% 정도가 자기들이 가진 코인 가치보다도 주식 가치가 더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유한 코인 가치보다 회사 가치가 더 낮다고요?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냥 생각하면 시장이 이 회사들 망했다고 보나 싶을 수도 있는데 톰 리의 해석은 조금 달랐어요. 아, 다른 해석이군요. 네. 이게 뭐 완전한 붕괴, 끝이다 라기보다는 이제 투자자들이 훨씬 더 선별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선별적이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거 암호화폐 관련주네 하고 그냥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뭐 이런 펀더멘탈을 꼼꼼히 본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아하, 옥석 가래기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군요. 그 DAT라는 개념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코인 사서 갖고 있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맞아요. 단순히 사서 금고에 넣어두는 걸 넘어서는 거죠. DAT는 훨씬 전략적인 접근인데요. 전략적이요. 네. 기업이 이걸 어떻게 재무 전략에 넣을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지, 또 뭐 변동성이나 규제 위험 같은 건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군요. 이제는 단순히 코인 보유량뿐만 아니라 그런 관리 능력까지 시장이 평가한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톰 리가 회장으로 있는 비트마인, 이 회사의 움직임이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여기가 이더리움을 제일 많이 가진 건 맞죠? 네, 맞습니다. 비트마인은 뭐랄까 시장 분위기랑은 좀 별개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도 이더리움을 10만 개 넘게 더 샀어요. 와, 10만 개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요? 네, 그래서 총 보유량이 이제 303만 ETH 정도 되는데 이게 현재 가치로 따지면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조 원이 훌쩍 넘죠. 15조요.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네요. 그럼 이런 비트마인의 공격적인 매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시장의 선별적인 움직임이랑은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할까요?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바로 그게 현재 시장의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이요. 네, 전반적으로는 다들 신중해지고 옥석 가리기를 하는데 비트마인 같은 곳은 오히려 지금이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장기적인 가치에 베팅하는 거죠. 이더리움 자체의 미래 가치를 강하게 믿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각자 판단이 다른 거군요. 그렇죠. 다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기업이 다 비트마인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더리움 보유량 2위라는 샤프링크 게이밍. 여기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샤프링크 사례가 현재 시장의 어려움 그리고 좀 냉정한 평가를 잘 보여주는 경우인데요. 어떤 상황인데요? 이 회사도 이더리움을 더 사려고 자금을 모으려고 했어요. 신주를 발행했는데 이게 기존 주가보다 12%나 높게 책정했고요. 오, 높게 했네요. 네, 거기다 투자자들한테 나중에 주식 더 살 수 있는 옵션까지 줬어요. 겉으로 보기엔 조건이 꽤 괜찮았죠. 한 7,600만 달러 정도 모으려고 했고요. 조건만 들으면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다고요. 네, 뭐 일부에서는 200% 성장한다 이런 긍정적인 예측도 있었고 돈 모으는 것 자체는 됐는데 이상하게 주가는 발표 후에 한 달 동안 14% 넘게 빠졌어요. 아니, 이더리움 더 산다는데 주가가 왜 빠지죠? 비트마인이랑 완전 반대네요. 시가총액도 몇 달 전에는 40억 달러였는데 지금 3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갔고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그냥 우리 코인 더 살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는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 어렵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이제 왜 사는데 돈은 어디서 나서 그게 회사 원래 사업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걸 훨씬 더 깊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자금 조달 방식이나 회사 재무 상태 아니면 뭐 게임 사업이란 시너지가 있긴 한 건가 이런 의구심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확실히 명확해지네요. 단순히 코인 보유량 숫자보다는 그 배경과 전략, 그리고 회사의 기본 체력이 훨씬 중요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더리움을 가진 기업이 71개나 되고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한 4.8%? 590만 개 정도 된다고요. 가치로는 222억 달러? 기관들의 관심 자체는 여전히 뜨거운 거 아닌가요? 네, 그건 맞아요. 개별 기업들이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기관들이 이더리움 생태계로 들어오고 또 모아가는 큰 흐름 자체는 분명히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바로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까 그 톰 리가 또 한 번 아주 흥미로운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 예측이요? 시장 분석을 넘어서 미래 예측까지. 어떤 내용인가요? 궁금한데요? 톰 리가 궁극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주장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4배는 크지 않나요? 그렇죠. 4배가 넘죠. 근데 이게 그냥 감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ARK 인베스트의 캐시우드랑 대담하면서 밝힌 건데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 비유를 들었어요. 역사적 비유요? 어떤 거죠? 1971년 닉슨 쇼크 때 금이랑 미국 달러의 관계 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 닉슨 쇼크, 달러랑 금의 연동을 끊었던 그 사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달러가 금에 딱 묶여 있었잖아요. 금 본위제. 근데 닉슨이 금 태환을 정지시키면서 달러는 이제 그냥 미국 정부 신용만 믿고 가는 돈이 된 거죠. 톰 리 표현으로는 인공적인 신테틱 통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비유를 하는 걸까요? 닉슨 쇼크 직후에는 단기적으로는 금값이 엄청 올랐어요. 불확실하니까 안전자산으로 몰린 거죠. 네.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디지털 금처럼 여겨지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금과의 고리가 끊어진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월스트리트가 뭐 했냐? 온갖 파생상품 만들고 증권화하고 금융혁신을 일으켰다는 거죠. 아, 그 결과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은 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앙은행들 준비금에서 달러 비중이 예전엔 27%였는데 57%까지 늘었고 국제 거래에서는 80%가 달러로 쓰이고요. 와, 그렇군요. 금은 그냥 가치 저장 수단으로 남고 실제 금융 시스템은 달러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렇죠. 톰리는 바로 이 구도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처럼 가치 저장 역할은 계속하겠지만 실제 다양한 금융 활동이나 혁신은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일어나면서 결국 시총을 역전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인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와, 근데 이게 좀 1970년대 금이랑 달러 관계랑 지금이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봐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대도 다르고 기술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지적 정말 정확합니다. 당연히 역사적 비유는 비유일 뿐이고 한계가 있죠. 시대나 기술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톰리도 그걸 모를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유를 쓴 이유는 뭘까요? 아마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시스템의 확장성, 그리고 혁신의 플랫폼이라는 점일 겁니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그 위에 뭔가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막 쌓아올리긴 어려웠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달러는 그 자체는 인공적이었지만 월스트리트라는 혁신 엔진을 만나서 무한히 확장 가능한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되었다는 거죠. 톰 리는 이더리움이 바로 그 플랫폼 역할을 할 잠재력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그럼 이더리움이 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은 뭐라고 보는 건가요? 바로 토큰화요. 토큰화요? 네. 톰 리는 이 토큰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이더리움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토큰화라는 게 뭐냐면 현실 세계의 자산들 있잖아요.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 같은 법정화폐랑 1대1로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실물 자산 토큰화가 점점 더 빨라질 거라는 거죠. 실물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와서 거래된다. 그렇게 되면 왜 이더리움이 유리한 거죠? 이더리움은 단순히 코인을 주고받는 걸 넘어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이에요. 아, 스마트 계약. 네.
그러니까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하고 관리하고 뭐 계약 조건 같은 걸 자동으로 실행하는 이런 복잡한 금융 로직을 구현하기에 좋다는 평가를 받죠. 물론 다른 플랫폼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발자 커뮤니티나 생태계 성숙도 면에서 이더리움이 제일 앞서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토큰화가 확산되면 될수록 그 기반 기술인 이더리움의 중요성이나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질 거다. 이게 톰 리 같은 낙관론자들의 핵심 논리인 거죠. 토큰화가 핵심 동력이다.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더리움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람 몰리면 수수료? 가스비라고 하죠. 너무 비싸지고 속도도 느리고 이런 확장성 문제요. 토큰화가 잘 되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높은 가스비, 확장성 문제, 이거 정말 오랫동안 나온 이더리움의 약점이고요. 이게 정말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죠. 그렇죠. 실제로 이더리움 개발 쪽에서도 뭐 레이어 2 솔루션이다, 샤딩이다 해서 이런 문제 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톰 리의 예측은 이런 기술적 문제들이 결국에는 해결될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이게 성공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경쟁 플랫폼이 확 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기술적인 과제 해결이 관건이겠네요. 혹시 톰리 말고 다른 전문가들 중에서도 좀 비슷한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더리움 미래나 토큰화의 중요성 같은 거요? 네,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컨센시스 창립자 조셉 루빈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분도 꾸준히 비슷한 주장을 해왔어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을 받아들이고 관련 상품들을 내놓기 시작하면 이게 불쏘시개가 돼서 이더리움 가격이 뭐 현재보다 많게는 100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죠. 100배요. 와. 여기서도 핵심은 결국 기관 채택, 그리고 기관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뭔가를 만들 거라는 점. 결국 이것도 토큰화랑 연결되는 이야기죠. 종합해보면 현재의 DAT 분야는 좀 투자자들이 신중해지고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약간 조정기 같은 모습이지만 그 뒤에서는 비트마인처럼 꾸준히 이더리움을 모으는 기관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톰리 같은 사람들이 토큰화라는 큰 흐름랑 닉슨 쇼크 비유까지 써가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그런 대담한 예측을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기술적 과제 해결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붙지만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과 아주 장기적인 비전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는 시점이죠. 네. 특히 톰 리가 얘기한 그 닉슨 쇼크 비유는 단순히 가격 예측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금융 시스템의 틀 자체가 블록체인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 네. 금 본위제가 없어지고 달러 중심의 신용화폐 시스템이 왔듯이 어쩌면 미래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시스템이 또 다른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암호화폐 시장, 특히 이더리움을 둘러싼 현재와 미래의 그림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등락 뒤에 있는 기관들의 움직임, 토큰화라는 큰 흐름, 또 비트코인과의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까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점들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 정말 톰 리의 예측처럼 과거 월스트리트의 혁신이 금 기반 시스템의 역할을 많이 가져왔듯이 미래의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된 금융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쓰는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혹은 크게 보완하게 된다면요. 네. 디지털로 존재한다? 이걸 넘어서서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하고 가치를 매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자산의 개념 자체가 변한다. 예를 들면 뭐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진 부동산이나 미술품 소유권이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세상 같은 거요. 이게 우리 삶이나 투자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지적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자산의 개념과 거래 방식의 재정이라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래를 좀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흥미로운 전망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